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조선 전기까지의 신분 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부를 강의를 하고 나서 끝마칠 때도 한번 리피트 해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 한번 반복 복습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 가르칠 때도 바로 책 펴서 진도 나가지 말고 우리 지난 시간 어디까지 했지라고 해서 한 명씩 시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2줄부터 한번 시켜본다고 하면은 기겁을 하겠죠? 기겁을 하겠죠? 그래서 그냥 같이 할까요? 같이? 그래서 저 멀리 우리가 국가가 생기기 이전에는 무슨 사회였죠? 국가가 생겨나기 이전에는 무슨 사회였어요? 황등사회였죠. 황등사회 신석시대까지. 그래서 신석시대 이후에 청동기 시대에 사회가 생겨났다. 즉 국가가 생겨났다. 계급이 발생했다. 사유재산이 생겨났다. 기억나십니까? 어느 시대부터라고요? 청동기 시대. 그래서 청동기 시대에 이렇게 계급과 사유재산과 국가가 발생한 이유들을 아이들한테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죠? 생산력의 증대가 뭘 낳았다고 그랬어요? 잉여 생산을 낳았다고 그랬죠? 이 잉여 생산을 차지하는 자, 그렇지 못하는 자, 이렇게 해서 지배 피지배 관계가 발생했다. 이 지배 피지배 관계를 뭐라고요? 계급이라고 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생산이 늘면 늘수록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도구가 더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농업 기술이 향상될수록 뭐가 는다고요? 생산이 늘어요. 생산이 늘면 무슨 생산이 커진다고요? 잉여 생산이 커지겠죠. 그러면 빈부차도 더 심화되겠죠. 빈부차가 심화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계급 분화가 심화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잘 살고 못 사는 정도 차이가 더 심화된다. 이게 아주 중요한 사회 발전 원리, 사회 발전은 중요한 메커니즘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는 맨 위에 해보세요. 머릿속에 그림 그려져야 됩니다. 적어도 가르치려고 맘먹고 있으면 어머니들 머릿속에 먼저 떠올라요. 삼국시대에는 귀족, 평민, 노비 3계급이 있었죠. 계층 이동이 잘 되는 사회였다, 안 되는 사회였다? 안 되는 사회였다. 우리가 이걸 말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요? 폐쇄적인 사회였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다가 고려시대로 가면은 생산력이 더 늘고 계급 분화가 더 심화돼서 계급이 더 많아진다. 고려시대 계급은 맨 위에 귀족, 그 다음에 삼국시대 없던 계층, 뭐가 생겼어요? 중간 계층이 생겼죠. 중류층, 그리고 양인 계층, 맨 밑에 천민 계층, 이렇게 4개의 신분으로 신분이 확대된다. 됐습니까? 정리됐어요? 그러다 조선시대가 되면 어때요? 너무나 계급 분화가 심화되고 빈부차가 심화되는 고려 말기의 모순, 권문세족이 엄청난 토지를 차지하고 마구 농민을 수탈하는 친원파들이 일당 있잖아요. 권문세족. 그래서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성계와 함께 신진 사대부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고 혁명을 일으켰죠. 그리고 신분제도를 다시 개편했죠. 그래서 신분제도를 우리가 법적으로는 뭘로 만들자? 양인과 천인 2개로만 만들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더라? 양천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천제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신분제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는 가면 갈수록 신분이 더 많아져야 될 텐데 국가가 법률로서 제도적으로서 신분을 양천제로 만들었다. 그러나 사회 발전의 원리는 계속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국가가 강제로 양천제로 만들어놨지만 그 안에 양인 안에 양반, 중인, 상민 갈라지고 천인도 또 여러 계층이 생겨서 결국은 양반, 중인, 상민, 노비 몇 개의 신분으로? 4개의 신분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반상제라고 그랬죠. 신분은 4개지만 뭉뚱그려서 지배층 반, 피지배층 상것들 이렇게 해서 반상제로 다시 분화돼 갔다. 자, 우리가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15세기에 양천제라는 법제상의 신분제도가 16세기로 가면서 다시 반상제라는 이런 모양의 신분제도로 고정돼 가더라. 그죠? 맨 위에 양반. 자, 우리가 15세기 양반은 어떤 의미의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그랬죠? 관직을 갖고 있는 관직자만을 양반이라고 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반, 서반. 그러니까 동반을 문반, 서반을 무반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16세기 양반은 이때 양천제에서 양반은 벼슬아치만을 의미했는데 16세기 양반은 하나의 고정된 신분 계층을
의미하게 된다. 아버지가 양반이면 그 자식도 자동적으로 양반이 되는 그런 사회로 변화돼 갔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중간계층이 생겨났고요. 중인층.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중인들도 개념상 볼 때 좁은 의미의 중인은 뭘 말한다고 그랬죠? 기술관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기술관만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넓은 의미로 말하면 이 중인은 양반과 누구 사이에? 상민 사이에 끼어있는, 보통 사람들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중간계층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래서 양반의 이중성, 양반의 두 가지 의미,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양반. 알겠죠? 서얼이라든지 또는 뭐 향리라든지 서자 뭐 그러니까 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도 기술관과 함께 중인으로 쳤었다. 그리고 맨 밑에 노비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는 고정된 폐쇄적인 신분제도가 되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로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알겠어요? 지금 17세기와 18세기로 넘어가면 외란 이후잖아요. 1592년 외란이 일어났죠. 그리고 7년 동안 전쟁이 터졌죠.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몇 세기로 넘어왔어요? 17세기죠.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조선은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됩니다. 상척분인 조선이었어요. 그 상척분인 조선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은 지배층이에요? 농민들이에요? 농민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피지배층들이 농민만이 아니라 농민, 상인, 수공업자 이런 피지배층의 노력에 의해서 농업에서는 광작이라는, 기억나세요? 예, 이 광작이 가능하게 되었던, 이건 경영 방식이죠. 한 사람은 농부가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것을 광작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하게 되는 것은 노동력이 절감됐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노동력 절감이라는 기술이 어디서 왔냐면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이모작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이양법 모내기 때문에 벼, 보리 두 가지를 이모작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광작이 가능해졌다. 자, 농업뿐만 아니라 상업에서도 도고와 같은 허생처럼 독점적인 도매업을 통해서 떼돈을 버는 그런 큰 상인들이 생겨났어요. 그죠? 그리고 수공업에서는 선대제도와 같은, 들어보셨죠? 무적의 어떤 아닙니까? 선대제도? 그래요, 안 그래요? 17, 18세기 가장 일반적인 수공업 형태가 뭐냐? 선대제도다. 선대제. 그래서 이와 같이 농업, 상업, 수공업, 그리고 광업에서는 덕대 또는 뭐 잠재, 외운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지배층의 노력으로 산업이 발달하게 되고,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이 급속도로 발달하게 되고, 결국은 뭐냐? 피지배층의 노력으로 상민들의 부가 많이 향상되게 됐어요. 그래서 부를 축적한 이 상민들이, 농민, 상인, 수공업자 이런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분 이동을 하게 되더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다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또 하겠지만 지금 전체 대강을 한번 끌고 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상민들이 돈을 많이 벌므로써 신분 이동이 가능하게 된 조건이 형성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아예 외란 이후에 돈이 없으니까 뭘 팔았다고 그랬어요? 신분을 팔았다고 그랬죠. 관직을 팔았다고 그랬죠. 관직을 팔았던 그 정책을 뭐라고요? 납속책이라고 했었고, 그때 내가 팔았던 이름 쓰는 날을 공란으로 비워서 관직 임명장을 파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그거를 공명첩이라고 배웠죠. 이걸 내다 팔았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합법적으로 국가로부터 신분, 관직을 사서 신분을 상승시켜가는 그런 방법이 생겨났다. 근데 이때 이걸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돈 벌었어요, 안 벌었어요? 많이 번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분 이동이 가능해졌다. 자, 내 옆에 있는 놈이 같은 농민이었는데 돈 많이 벌었다고 양반이 됐어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같이 친구였는데 이제 졸지 양반이니까 존칭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기분 좋아요, 기분 더러워요? 더러워지겠죠. 못 느껴봤어요? 가난은 참을 수 있어도 차별은 못 참는 겁니다. 내가 가난할 때는 참을 수 있지만 차별받으면 못 참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나도 양반이 돼야지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반으로 뛰어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족보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도망가서 양반 행세를 하거나 족보를 위조하거나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반으로 뛰어올라간 결과 19세기가 되면 이거 보세요. 16세기 이래로 신분이 이렇게 고정되었는데 이 고정된 신분제도가 흐트러진 것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이렇게 바꾸기도 했지만 또 피지배층의 엄청난 노력으로 이들이 돈을 벌어서 신분을 상승시켜갈 그런 여건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양반 수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했습니다. 양반이 전체 인구의 몇 %라고요? 70%로 늘어났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역피라미드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전체 인구가 70%가 양반이고 상대적으로 중인들의 수는 줄어듭니다. 중인도 대거 양반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또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상민들이 이제 이렇게 양반으로 많이 이렇게 계층 이동을 해 올라갔습니다. 물론 노비 가운데 돈 버는 사람들도 양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알겠죠? 이렇게 조선 19세기가 되면 양반 수는 크게 늘고 상민과 노비 수는 줄었어요. 특히 상민 수가 줄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국가의 재정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 왜냐? 이들은 세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냅니다. 길을 쓰고 신분을 상세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세금을 안 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양반으로 올라가려고 했었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면세자는 많아지고 세금 낼 놈들은 줄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주 국가가 망할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망했어요. 아시겠죠? 이런 과정들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할 내용이 뭐예요? 이런 내용들이죠. 조선 후기에 급격한 신분제 변화를 볼 것이다. 자, 이제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농업기술의 향상 보이시죠? 농업기술의 향상.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농업기술의 향상 뭐라고요? 이양법 또는 반농사에서는 견종법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 밖에도 저수지가 많이 생겨나기도 하고 새로운 비료 주는 법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농업기술의 향상으로 또 농업경영의 변화, 이 말은 다른 말로 뭐겠어요? 광작을 말하죠. 광작. 그죠? 광작을 말합니다. 농업경영의 변화. 기타 이제 농업에서 생산이 늘다 보니까 상공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상공업 발달은 특히 대동법 때문에 상공업이 발달했다는 사실. 그래야 안 그래요? 네. 조선 후기 광해군 때부터 대동법이 시행돼가지고 숙종 때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때까지 대동법이 시행됨으로써 상공업이 크게 발달했습니다. 책을 찾아보시려고 하시는 모양인데 책은 몇 페이지예요? 괜찮아요. 알아서 펴보세요. 책이 몇 페이지냐면 근대 태동기의 사회 290페이지. 290페이지. 두꺼운 책. 다 나와 있습니다. 책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알겠죠? 290페이지. 그래서 이렇게 농업기술이 향상되고 농업경영의 변화가 나타나고 상공업 발달로 인해서 자, 이거 원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산물이 많아지면 이 생산물을 자연스럽게 내다 팔게 되겠죠? 그죠? 더더구나 대동법 시행 이후로 농업에서 생산된 늘어난 생산물을 갖다 내다 팔게 됨으로써 상업이 발달하게 되고 상업이 발달함으로써 더더군다나 농산물 이외의 수업 제품도 내다 팔아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조선 후기에 전반적으로 산업이 크게 발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반 수는 늘어나게 되고 농민층의 분화가 이거 뭘 의미할까요? 농민의 계층 분화가 나타났다는 말은 농민 가운데서도 잘 사는 농민과 못 사는 농민이 생겨났다라고 볼 수 있죠. 농민 중에 잘 사는 농민이 생겨나서 농민 가운데 돈을 많이 벌게 된 농민들은 양반으로 뛰어 올라가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농민 가운데 잘 살고 못 사는 농민 계층이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봉건적인 신분 질서가 동요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어려운 표현. 봉건적인 신분 질서는 바로 이걸 말해요. 16세기에 이렇게 닫힌 사회, 양반, 중인, 상민, 노비 이렇게 네 개로 고정된 이런 신분 제도를 우리가 봉건적인 신분 질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봉건적이다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볼 수 있었어요? 어디서 배웠죠? 세계사에서? 서양 중세의 신분 제도죠. 그러니까 우리가 봉건적인 신분 제도다라는 이 표현은 봉건적인 신분 제도라고 하는 것은 서양 중세의 농노, 땅이 없는 사람들이죠. 농노를 지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영주였죠.
땅을 가진 자 영주가 땅이 없는 농노를 토지를 통해서 지배하는 겁니다. 땅을 매결해서 땅을 빌려주고 야, 너 내 땅 농사 짓는 대가로 넌 나한테 뭘 해야 돼? 뭘 해야 돼? 네? 뭘 내야 돼요? 수확량의 일정량을 땅 사용료로 납부해야 되겠죠? 이게 바로 뭡니까? 지대죠, 지대. 그래서 지대를 납부해라. 이렇게 지대를 납부하고 영주는 농노를 지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지배 예속 관계예요. 지대를 통해서 예속당이 있고 토지를 통해서 영주가 농노를 지배하는 이런 신분제도가 뭐라고요? 봉건적인 신분제도였어요.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토지를 갖지 못한 자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배하는 이 관계를 뭐라고요? 봉건적 신분제라고 합니다. 다소 어렵죠? 초등학교 때는 이런 개념어를 쓰지 않아요. 봉건적 신분제 이런 개념어를 쓰지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이상 가야 이런 봉건적 신분제도라는 보편적인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서양 중세에 이렇게 영주와 농노와의 토지를 매개로 한 지배 예속 관계 그리고 땅을 사용한 대가로 농노가 영주한테 지대를 납부하는 이런 경제적 사회적 질서를 우리가 봉건적 신분제도라고 합니다. 근데 조선도 어때요? 땅을 가진 자 양반, 땅이 없는 자 농민. 이 땅이 없는 농민을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소장농이라고 그랬죠. 소장농이라고 그러죠. 우리 농민을 소장농이라고 하는데 양반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지주라고. 땅 가진 자, 노골적으로 땅 주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주. 땅이 없는 농민을 뭐라고요? 소장농이라고 하는데 이 소장농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전호라고 해요. 말로 한번 해볼까요? 뭐라고? 전호. 그래서 이 시스템 땅을 신분적으로 양반이면서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토지를 통해서 농민을 지배하는 자를 뭐라고요? 지주. 땅이 없이 토지를 통해서 양반한테 지배를 받는 자 뭐라고? 전호. 이 관계를 뭐라고요? 지주 전호제. 그러니까 조선의 지주 전호제나 서양의 영주와 농노와 관계나 어떻다? 쌤쌤이다. 그래서 어때요? 봉건적 신분제라는 표현을 여기다 쓸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봉건적 신분 질서가 기존에 있었던 이런 신분 질서가 경제적, 농업 기술의 향상, 경제력의 발달, 산업 발달, 피지배층들인 농민이나 상인이나 수급자들의 경제력 부가 향상됨으로써 결국 무너지게 된다. 흔들거리게 된다. 이걸 뭐라고요? 봉건적 신분 질서가 17, 18세기에 동요하게 되었다. 이해하시나요? 어려운 편이지만 동요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향촌 질서가 시골 모습이 많이 변합니다. 시골 모습이 변해가는 것들을 적나라하게 또 가서 들여다볼 거예요. 알겠죠? 전체 개략적인 내용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됩니다. 같은 농민 안에서도 부자 농민과 가난 농민이 있는가 하면 양반 층에서 어때요? 양반 중에서도 직권 양반인 노론이 있잖아요. 영종조 때까지 권력을 쥐고 있는 노론이 있는가 하면 시골로 쫓겨간 남이라든지 알겠어요? 또는 소론이라든지 이렇게 양반 안에서도 몰락 양반이 생겨납니다. 이 몰락 양반을 뭐라고 부르죠? 아주 많이 외웠을 텐데요. 잔반이라고 했어요. 말로 해볼까요? 잔반. 그죠? 자, 양반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진짜 권력을 쥐고 있는 행색계나 하면서 땅도 많으면서 영의정, 가의정, 우의정, 고관, 대장으로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양반이죠. 진짜 양반이죠. 그죠? 신분상 양반이에요. 역시 시골에서 큰 땅이 있어요. 근데 중앙에 올라가면 별 볼 일 없어요. 이렇게 시골에서나 양반인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향반. 그래요. 향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서울을 뭐라고? 경. 시골을 뭐라고? 향. 시골 양반을 뭐라고요? 향반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서울에서 행색계라는 사람을 경화사족이라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놈들 가운데 돈도 많고 교양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고 실제로 행색계 나는 사람들이죠. 거기에 비해서 시골에 있는 양반을 뭐라고요? 향반이라고 했어요. 됐어요? 그리고 신분만 양반이지만 오히려 배에서는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양반을 뭐라고? 잔반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같은 계층 안에서도 여러 계층들이 생겨나서 갈등이 심화된다. 더더군다나 이제 사회가 이렇게 바뀌고 보니까 그런 사회에 걸맞는 새로운 풍조, 새로운 사상들이 유행했어요. 서양 학문인
서학이라는 학문이 천주교를 통해서 들어왔죠. 또 서학에 반대해서 뭐예요? 동학이 널리 퍼졌죠. 그죠? 이렇게 새로운 사상이 널리 퍼되고 결국은 19세기 1811년 홍경래의 난을 필두로 해서 1862년 진주지방에서 뭐가 일어나죠? 임술 밀란이 일어나죠. 이렇게 전국적으로 밀란이 확대된다. 이게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쫙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말로 표현할 때 이렇게 하고요. 다시 들어가 볼까요? 자, 금방 눈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겠죠? 15세기 양천제가 16세기 이렇게 반상제가 됐었는데 이게 19세기가 되면 이렇게 바뀐다. 그림이 좀 잘못됐죠? 양반 면적이 훨씬 더 넓어야 되겠죠? 그죠? 양반이 전체 인구의 70%쯤 되고 중인, 상민, 노비는 쪼그라들었다. 됐어요?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층 변동 보세요. 방금 설명한 내용들. 양반층의 계층 분화. 양반 가운데 권력 있는 양반을 뭐라고? 번반. 알겠죠? 예. 그리고 시골 양반. 향촌사회에서 여전히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향반. 신분만 양반이지만 아주 째지게 가난한 양반. 뭐라고요? 잔반이라고 해서 잔반. 그래서 이 잔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잔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잔반들은 그 당시에 조선 후기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이 사회가 유지되기를 바랄까요? 이 사회가 망하기를 바랄까요? 망하기를 바라죠. 저도 가끔 망해버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는데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 전체를 쭉 보면은 뭔가 망해야 새로운 나라가 생기고 기존에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서 백성들은 지금 새로운 요구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가 손에 전부 다 스마트폰을 컴퓨터를 하나씩 다 들고 다니는 사회인데 이 정치하는 놈들은 아직도 아날로그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미스매칭된 겁니다. 밸런스가 맞지 않아요. 백성들의 수준하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수준하고 국회의원이나 정치하는 특히 대통령 수준하고 맞지 않아요. 국민들의 수준이 훨씬 더 앞서가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역사 발전의 대원칙이에요. 빨리 망해야 새로운 것들이 빨리 성장하는 겁니다. 이 망해야 될 것들이 망하지 않고 이 망할 것들이 안 망하고 있으면 점점 살기가 팍팍하고 어려움이 지속되는 대다수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개혁적이었어요. 자, 뭘 하느냐? 조선 후기 전국적인 밀란이 일어날 때 그 밀란의 선목에 선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몰락 양반.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면 내가 선목에 서겠어 안 서겠어요? 서겠습니다. 알겠죠? 설 거예요. 알았어요? 밀란만 일어나봐 시작. 알았어요? 선목에 설 거예요. 그러고 싶어요. 왜? 눈에 보이거든. 나쁜 것들이 너무 뻔하게 보이는데 그 뻔한 것들을 뜯어고쳐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이 선목에 서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몰락 양반들이 그랬어요. 또 몰락 양반들은 실학을 연구했어요. 정약용 보세요. 완전히 쫄딱 망해가지고 전라도 강진 가서 뭘 했습니까? 책을 썼잖아요. 그죠? 책을 썼잖아요. 무려 18년 동안에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저는 3권 썼습니다. 1급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개혁 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밀란의 선구자가 되거나 또는 실학을 연구하거나 동학을 창시한 사람 누구죠? 그래요. 최재호 앞에 수식어가 있어요. 경주의 몰락 양반 최재호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누가 수행했다? 잔반들이 수행했다. 아시겠죠? 잔반들이 수행했어요. 그 다음 이제 중간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중간층들도 대거 신분 상승에 뛰어들었다라고 했는데 역시 중간층이 돈을 꽤 많이 번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제 조선 후기의 청나라 무역을 통해서 통역관으로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잖아요. 통역관으로 청나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떡고물이 많이 생기겠어요. 그죠? 그래서 돈을 많이 일시당초 벌었던 사람들인데 이 중간계층은 납속책을 통해서 공명첩을 이용해서 주로 서얼들이 관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됐다. 여러분 서얼 알죠? 서자와 얼자도 차별이 있고 구분된다고 그랬죠. 서자는 양첩의 자식, 얼자는 천첩의 자식. 오케이? 그 다음에 상소운동 이거 구분해야 돼요. 주로 규장과 검서간의 서얼들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양반인데 엄마가 첩의 자식이어가지고 양반직에 못 오는 놈들이 임금한테 뭘 했어요? 편지에서 전하 저희들도 어엿한 사대부집 자식인데 단지 엄마가 첩이라는 이유로
관직에 못 올라가고 있으니 저희들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누구한테? 정조 임금한테 보냈어요. 정조 규장각 정조 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알았어 너네들 아픈 마음을 잘 안다 하면서 많이 써줬어요. 그래서 이 특히 정조 때 규장각의 브레인들 참모들 정조 임금 이 수원의 주인공인 정조 임금의 아이디어 뱅크가 주로 어디서 나왔어요? 규장각에 나왔어요. 그 규장각에 주로 자리 잡고 또아리를 틀고 임금한테 정책적으로 브레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주로 누구라고? 서얼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알겠죠? 서얼. 자, 그래서 서얼들은 무슨 운동했다고요? 상소운동했어요. 그런데 기술가들은 주로 뭐 했냐? 소청운동했어요. 소청, 상소는 뭡니까? 임금한테 편지 올리는 거고 소청운동은 탄원서 올리는 겁니다.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알겠죠? 이렇게 기술가들은 기술직 출신, 원래 우리가 중인할 때는 바로 이 사람들만을 중인이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은 무슨 운동했다고요? 소청운동. 우리도 좀 올려주세요. 우리 기술가들은 왜 관직에 상한선이 많습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소청운동을 통해서 결국 누적된 불만이 철종 때 표출됐지만 크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불만을 표출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지 그것이 반영돼서 이 사람들이 기술가들이 관직에 많이 진출하거나 상한선을 뚫고 올라가거나 그러진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우리 여성들이 되게 이제 유리벽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요. 같이 회사에 똑같이 평사원으로 들어가지고 이사까지는 올라가는데 실제로는 진짜 임원들이 될 때는 여자들이었대요.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유리천장이 있다고. 유리천장이 보이지 않지만 천장이 있어요. 뚫린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유리에 탁 부딪혀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사회적 차별 때문에 그렇죠. 여전한 사회적 차별 때문에 얘네들도 그런 것들을 느끼고 소청운동을 벌였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 보세요. 이제 맨 위에 양반들도 여러 계층이 많아지고 중인도 많아졌는데 농민도 마찬가지다. 농민층의 분화입니다. 농민들도 같은 농민이 아니라 농민 가운데 지주도 등장했다. 알겠어요? 농민이지만 땅을 많이 경작하고 있는 농민이 등장했어요. 자기 소유 땅을 빌려주고 농민이 소작을 부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몰락 양반이나 중인보다도 오히려 농민이면서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지주들이 더 잘 살았다 얘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대다수 농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소수고 거의 모든 농민들은 땅을 뺏겨버리고 소작농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알겠어요? 광작이 등장하잖아요. 이거 되게 어려운 내용인데요.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것 이게 뭐죠? 광작이죠. 그래서 생산성이 완전히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마치 자동차 공장, 현대자동차에 옛날에는 임노동자들이 한 50명이 붙어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들었는데 이제 로봇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서 50명 노동자를 다 잘라버리고 로봇을 운전할 사람 2사람만 있으면 똑같은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양법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넓은 토지를 경작해서 큰 부자가 된 농민도 생겨났지만 옛날에는 그 넓은 땅을 여러 농민들이 나누어서 소작을 짓고 살았잖아요. 이걸 다 나가! 내가 이거 다 독점해서 할 거야. 그리고 여기 이런 사람은 임금 받고 이래. 이런 형태로 바뀌어버리니까 결국은 소작농들이 직장을 잃고 잘려나간 겁니다. 알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대다수 농민들은 광작의 등장으로 결국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 되거나 아니면 노동자가 됐다. 임노동자. 알겠어요? 그리고 양난, 임진왜란, 병자란 이후에 세금제도 개편이 미흡해서 이제 우리가 이건 경제에서 세금제도를 좀 다루고 와야 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개편 내용이 미흡해서 농민 불만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그래서 농민들이 자기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분홍으로 성장하거나 상업과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쫓겨나가지고 경작지를 뺏기게 되니까 쫓겨나서 장사하는 수밖에 없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직장 잃고 쫓겨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좌판상입니다. 길거리 상인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선시대도 마찬가지로 농사를 이 땅에서 짓다가 어떤 놈이 광작을 한다고 이 농민들을 몰아내면 이 농민들은 밖에 나가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농산물 놓고 길거리에서 좌판상 벌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농민이 상인이 되거나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도시와 강산에 가서 강산 노동자 하루하루 품삯받고 일하는 무슨 노동자로? 임노동자로 전락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옛날에는 다 같은 농민이었어요.
옛날엔 다 같은 농민들, 이 농민들이 옛날에는 이랬잖아요. 잘 봐봐, 집중하세요. 옛날에는 다 같은 소작농이었어요. 그래서 양반 지주 밑에 똑같이 땅 빌려가지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토지 있잖아요. 토지. 박경림의 소설 토지. 토지 주인공 그 양반이 누구예요? 서인의 집안이 최참판네 집안이죠. 최참판이면 옛날에 차관했다는 얘기야, 정부에서. 그러니까 높은 그 양반인 최참판네 최양반네 집에서 여기에서 뭐 이서방, 김서방, 박서방 또는 뭐 조서방, 양서방 이렇게 여러 이름으로 불리던 누가요? 소작농들이 여기서 빌부터 먹고 살았어요. 수확량이 얼마를? 2분의 1을 이 사람한테 갖다 바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중에 아주 능력이 뛰어난 놈이 최서희가 만주로 가버렸어요. 이 땅 놔두고. 그래서 이거 지가 통째로 다 빌렸어요. 이 박서방이. 그래서 야, 너네 다 나가. 너 내가 다 아도칠 거야. 알았어요? 내가 다 농사 질 거야. 자, 그리고 너네들은 여기 와서 임금 받고 농사 지어. 이렇게 된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 내년에 어때요? 잘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소작농이지만 정규직이었어요. 이때는 최참판 밑에서 정규직으로 월급이 작지만 평생 보장. 자식도 계속 거기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정규직이었는데 졸지에 박서방 이놈이 농민 주제에 양반 집 땅을 지가 다 빌려가지고 뭐 하겠다고? 넓은 땅을 스스로 경영 기업식으로 농사 짓겠다고. 이걸 다 아도친 겁니다. 미안해, 아도라는 말밖에 몰라가지고. 독점한 겁니다. 독점. 알았어요? 지가 다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한 사람씩 품삯 받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달라졌죠, 내용이. 내용이 달라졌죠. 그래서 품삯 받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 말 안 들으면 내년에 잘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알바로 바뀐 겁니다. 알바로. 정규직에서 알바나 비정규직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고용이 불안해졌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놈은 최참판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지만 넓은 토지를 농사짓는 뭐예요? 광장농이에요. 그러니까 농민 가운데 자기 땅이 없어도 광장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알겠죠? 능력만 있으면 내 땅이 없더라도 넓은 토지를 기업적으로 경영해서 떼돈을 버는 농민이 생겨났다 이거야. 그러나 한 사람은 농민이 이렇게 토지를 독점해버려서 광작을 하는 순간 나머지 농민은 어떻게 된다고? 목숨이? 파리 목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옛날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최참판 밑에 농사는 다 같은 소작 농민이었어요. 그 중에 박서방만 어때요? 떼돈을 벌 수 있는 뭐가 됐어요? 광장농이 됐어요. 나머지 이서방, 김서방, 양서방, 조서방 이런 놈들은 나는 광산으로 갈 거야. 광산 가서 은이나 캘래. 노동자가 됩니다. 나는 길거리에 놓고 여기서 생산된 감자나 당근이나 이걸 놓고 길에서 팔 거야. 광화문 앞에서. 이건 뭐가 돼요? 상인, 난전 상인이 됐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서 낫이나 만들래. 철공소에 취직을 해가지고 대장간에 가서 낫을 만들고 있어요. 옛날에는 어엿한 소작농이었는데 이렇게 같은 농민이었던 사람들이 큰 부자가 되기도 하지만 일부 소수만 박서방처럼 이런 놈만 그런 부자가 되고 나머지는 가난한 소작농이 되거나 임노동자가 되거나 상인이 되거나 수급업자가 되거나 이렇게 농민의 뭐가 일어났다? 계층 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농민의 뭐가 일어났다? 계층 분화가 일어났다. 알겠죠? 기술의 변화, 산업의 변화, 생산성의 변화 이것이 빈부차를 가져왔고 그것이 결국 뭐냐? 다른 말로 뭐라고요? 농민의 계층 분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다수 농민은 이렇게 소작농이 되거나 쫄딱 망했습니다. 그래서 농민 스스로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한 결과 길을 쓰고 노력한 박서방은 분홍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데 나가서 상업이나 수업이나 광업이나 이런 데 종사하는 알바로 전락하게 됐다. 알겠죠? 이렇게 계층분화 현상이 생겨났어요. 노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비. 지금 조선 후기 이때가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신분 변화가 버라이어티하게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기서 시험이 제일 잘 납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경제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시험이 제일 잘 나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노비 해방 그랬죠. 노비도 임진왜란이나 병자란 때 군대 가서 공을 세우면 노비가 양인이 되거나 양반으로까지 신분 상승이 가능해요. 적은 목을 한 명 베면 신분 1계단 상승, 2명 베면 2계단 이런 식으로 군공에 의해서 신분이 상승돼요. 또 노비도 돈을 많이 번 노비들은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돈을 주고 신분을 사는 건 뭐라고요? 납속에 의해서 신분 상승이 됐어요. 아니면 추노에서 본 것처럼 노비가 도망을 가거나, 그죠? 그래서
노비가 양인 행세를 하거나, 예, 또는 뭐 몸으로 노비 짓을 했던 이병 노비가 대신 세금을 내고 가서 몸으로 떼어온 것을 면제받는 납공 노비로 전환하는 경우도 신분이 좀 상승된 거죠. 노비 종모법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노비라고 하더라도 엄마 신분이 노비가 아니면 자식은 뭐가 되었다? 양이 되었다. 우리가 고려나 조선 전기까지는 어땠어요?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한쪽이 노비면 무조건 노비라고 그랬죠. 이거 노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런 정책을 썼다고 그랬나요? 많이 만들려고. 하여간 걸리기만 해봐. 아버지가 노비든 엄마가 노비든 둘 중에 한 명만 걸리면 무조건 자식은 노비야. 그 노비가 많은 말일수록 뭐가 늘어나는 거죠?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매매, 상속, 양도가 가능한 노비라는 재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노비 양산 체제를 갖췄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노비 종모법 그래가지고 노비의 핏줄은 엄마 핏줄에 따른다. 엄마가 노비면 그 자식도 노비. 엄마가 양이면 아버지가 노비라고 하더라도 엄마가 양이면 그 자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죠. 이대근 나오는 영화가 옛날에 거기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인 마님, 노비하고 주인 마님, 주인 아씨, 알겠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인류 본래의 근원적인 문제, 아무리 남자가 노비라도 남녀간에 스파크가 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 말고 왜 국가가 제도적으로 노비 종목법을 만들었을까요? 양인이 줄어드니까 양인 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요. 세금 낼 놈이 없었거든요. 개나 소나 다 양반이 됐어요. 이 숫자가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애들 끌어올려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서 세금을 거둬요. 노비는 세금을 안 내거든. 노비는 면세 면역입니다. 그러니까 노비라도 양인이 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길을 터줌으로써 이 숫자가 늘어나야 지배층들이 국가가 재정이 확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노비 종모법을 시행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 이게? 조선 후기 얘기입니다. 조선 신분제가 저렇게 변동된 그 백그라운드를 이해해야 이런 제도가 정착된 원인을 알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국가가 워낙 재정이 열악하니까 재정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비들도 양인으로 승격시켜 주려는 명분을 찾았다. 그래서 이렇게 양인 어머니를 두면은 아버지가 노비라도 자식은 노비를 면하게 됐다. 면천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래도 안 되니까 어때요? 공노비 해방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중요 표시해야 되겠죠. 공노비 해방. 그래서 이렇게 순조 때 중앙관청은 노비 6만 6천 명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재정 확보 목적으로 양인을 많이 만들어야 국가가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공노비를 먼저 해방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비는 무슨 노비가 먼저 해방됐다고? 공노비가 먼저 해방됐어요. 산노비는 언제 해방될까요? 산노비는 1895년 갑오개혁 때 해방되죠. 오케이. 그래서 먼저 무슨 노비가? 공노비가. 나중에 산노비가 해방됩니다. 순서를 알아두세요. 공노비가 먼저 해방되었다. 알겠죠? 그것도 역시 국가 재정 확보라는 차원에서요. 산노비는 1894년 갑오개혁 때, 94년 갑오개혁 때 산노비가 해방됐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배우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7차 교육과정에서 더 심화되게 나온 내용입니다. 자, 조선 전기에는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했다.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서 생활했었어요. 고려 시대도 마찬가지고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혼인 후에 남자가 처갓집 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장가 간다의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장가라는 게 처갓집이잖아요. 처가 아버지를 뭐라고 그래요? 장인. 처가 어머니를 뭐라고? 장모. 처가를 뭐라고? 장가. 그 장가 가서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런 경우에 남자가 여자 집으로 와서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결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랄까? 그런 관점으로 보자면 누가 더 셌다는 얘기예요? 조선 전기나 고려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자가 끝발이 더 셌다는 얘기야. 이리 와. 우리 집 살아. 일단 와서 노동도 하고 저 지게질도 하고 밭도 갈고면서 남자가 가서 일도 해주고 처갓집에서 빌붙어서 일정 기간 동안 아이를 낳을 때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혼인 후에 남자가 여자 집에 생활하고 자 자녀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균등 분배했어요. 지금은 자녀한테 어떻습니까? 균등 분배예요. 무조건 1대1이면 큰아들 둘째 남자 여자 차별 없어요.
집에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잘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난 시집 와버렸으니까 이제 동생들한테 다 줘야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무조건 1대1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선행된 것은 부모님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을 잘 받아야 돼요. 그 재산이 많은 집 아이들은 효도를 합니다. 그걸 따내려고. 옵션을 따내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가 돌아가기 전에 내가 부지런히 알람방으로 끼워가지고 나한테 한 푼이나 더 거둘 수 있도록 동생한테 다 가지 않도록 하려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잘 안 놀라고 그래요. 재산을 갖고 있어야 이것들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나한테 한 달이 걸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것도 없으면 편합니다. 요양원비를 대줘도 거꾸로 자식들이 골치 아픕니다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어쨌든 상속은 자녀 규모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지금이 아니라 언제적 얘기예요? 고려와 조선 전기까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상당히 남녀 평등이 이루어졌던 나라입니다. 세종대왕 때 생각해보세요. 뭐라고요? 출산휴가. 여자 노비한테까지 출산휴가를 주고 여자 노비가 애 낳으면 그 남편한테도 휴가를 줘라라고 언제 그랬다고요? 세계 인권선언이 있고난 이유가 아니에요. 훨씬 전에 언제? 15세기적 얘기예요 이게. 세종 때. 아시겠죠?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 좋은 제도, 그 좋은 마음씨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이렇게 망가진 것은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 권력을 남용하고, 알겠어요? 제대로 자기한테 주어진 칼자루를 제대로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녀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큰아들만 제사를 지낸 게 아니죠. 여자도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둘째도 제사를 지낼 수 있어요. 언제까지 얘기해요 이게? 조선 전기까지. 자, 이게 제일 중요하고 이게 17세기입니다 기준이. 17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외울 거 없어요. 웬만하면 남녀가 어땠다? 동등했다. 호적에도 연령순으로 기재하고, 알겠어요? 또 재산도 균등하게 분배하고 제사도 로테이션으로 하고, 이런 정도로 굉장히 남녀 차별이 없었다. 언제까지? 고려 조선 똑같습니다. 고려 언제까지? 조선 전기까지. 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조선 후기예요. 왜란 이유입니다. 여기다 써놓으세요. 몇 세기 이후라고요? 17세기 이후예요. 자, 왜 17세기 이후냐 하면 이게 성리학, 이게 잘못 썼어요. 성리학이죠. 성리학적 사회 질서를 강화시킴으로써 아버지 중심의 가족 제도가 강화되게 되었다. 여러분, 아버지 중심의 가족 제도를, 아버지 중심의 가족을 뭐라고 그랬죠? 친족이라고 했죠.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요? 친족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친족 사회, 부계 사회, 장자 중심 제도 모조리 다 같은 개념입니다. 알겠죠? 장자 중심 제도, 가부장적 사회, 친족 중심의 사회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언제부터라고요?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심어줘야 돼요. 17세기 이후에. 외란 이후에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시킴으로써 부계 중심 가족 제도가 더욱더 확립되게 되었다. 그래서 친형제도, 혼인 후 친자 들어가면 누구 집이에요? 남자 집이에요. 알겠죠? 시자 들어가도 남자 집이지만 친형 그러면 남자 집으로 가는 겁니다. 결혼하자마자. 그래서 친형제도가 확립.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시집 간 겁니다. 알겠죠? 원래는 뭐였는데? 장가 가는 거였는데 조선 17세기 이후부터 시집 가는 게 일반에서 시집이라는 말을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친영이에요. 결혼하자마자 친가로 가서 살게 되었다. 아시겠죠? 누구 중심 사회라고? 남성 중심 사회가 된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장자들. 그 남성 가운데서 특별히 누구를 강조한다고? 큰아들만 몰아줬어요. 큰아들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까지도 그런 피해를 받은 잔재 세력이 남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 큰오빠만 잘해주고 둘째, 셋째, 넷째는 대학도 안 보내주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알겠죠? 아예 학교를 안 보낸 여자도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뭐냐? 조선 몇 세기부터? 17세기부터. 장자 우대. 왜 장자를 우대했을까요? 장자한테 제사를 몰아줬거든요. 나 죽으면 이놈이 나한테 밥이라도 차려주고 물이라도 한 그릇 올려주고 할 놈이야라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비용을 주기 위해서 어때요? 재산도 걔한테 몰빵 다 줍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장자를 우대했어요. 장자를 우대해. 자, 종갓집 그러잖아요. 종자가 마루 종자입니다. 제일 높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종법이라고 하는데, 옛날 주나라 때 종법이라고 하는데, 이 큰아들한테 몰아주는 이런
대종을 중시하는, 종갓집을 중시하는, 종가라고 그러죠. 큰 집을 말하는 거예요. 큰아들을 중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조선 후기 17세기부터 일반화되게 되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양자를 드렸습니다. 이런 양자제도. 그래서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양자제도를 들여서, 딸도 있는데 멀쩡한 딸 놔두고 남의 집에서 아들을 들여가지고 그 아들한테 몰아주는 거예요, 재산을. 아시겠어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아버지 중심 위주의 족보가 편찬되고, 같은 성씨 마을끼리 뭉쳐 살게 되고, 과부 재가가 금지되게 되고, 효자 연료 표창을 장려함으로써, 그죠? 과부가 남편이 죽어도 다시 결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축첩제도를 인정하게 되고. 왜 축첩제도를 인정해요? 아들을 낳을 때까지. 두 번째 부인 들었는데 계속 아들을 못 낳아? 부인 하나 더 들여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첩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언제적이라고요? 시기가 제일 중요해요. 언제라고요? 17세기 이후에. 알겠죠? 17세기 이후에 조선이 예법을 강화하고, 그죠? 종법을 강화하고, 특히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하면서 이렇게 가부장적인 장자 중심의, 남자 중심의, 아버지 중심의 그런 사회로 전환되게 되었다. 축첩제도를 인정했다. 정실 부인과 소실 부인의 구분이 엄격, 서자와 얼자의 차별 대우를 말합니다. 서자와 얼자의 차별 대우까지. 그걸 일반적으로 조선 후기의 법적 혼인 연령은 남자는 15살, 여자는 14살이었어요. 3학년이면 몇 살이죠? 10살. 몇 살? 10살. 이제 4년만 있으면 시집가 조선시대 같으면 이렇게 그 연령이, 결혼 연령이 남자 15세, 여자 10세. 요즘은 되게 몇 살쯤 결혼합니까? 대체급도 결혼들 안 하죠. 결혼 안 하는 게 일반화돼 있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내버려둬도 우리나라 망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가 없어요. 역사를 이어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되겠어요? 내가 이렇게 떠드는 이유는 그러지 말자고 떠드는 거예요. 자칫하면 이거 망하게 생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어줘야지. 알겠어요? 그림자 노동에 대해서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하면서 그림자 노동을 좀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쉬겠어요.